안녕하세요. 재밌는 정치 즐거운 봄, 언제나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싶은 수능 개념 정치를 맡은 박봄입니다. 네, 벌써 1년이라는 노래가 나오고 있죠. 제가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하루가 진짜 금방금방 가지 않나요? 하루가 훅 가고 또 아침에 오고 하루가 훅 가고 일주일도 벌써 그새 일주일이 다 지나서 토요일이 되고 일요일이 되고 그런 느낌을 많이 가져보셨을 거예요. 특히나 여러분이나 저처럼 학교에서 시간표로 해갖고 딱딱딱 짜여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굉장히 잘 간다는 느낌을 가질 겁니다. 맞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이 금요일인데 지난 금요일 날 뭘 했지? 지난 금요일, 지난 목요일은 이렇게 한번 통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주일. 그러면 지난 금요일, 지난 목요일, 지난 수요일 이렇게 생각해보면 약간은 까마득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자,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해요. 2학년이 된 게 엊그저께 같은데 재수하는 학생들은 3학년이 된 게 엊그저께 같은데 공부를 다시 시작한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1년이 됐다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올해 2011년 1월을 생각해 보시고 지금 12월까지 왔거든요. 이 1년을 통으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긴 시간인지 모릅니다. 벌써 1년이라고 말할 게 사실은 아니에요. 학생들이 벌써 제 수강기에다가 선생님 저는 1, 2학년 때 놀았고 이제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또는 저는 1, 2, 3학년 때까지 제대로 안 해보고 다시 도전하는데 이제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그 1년은 얼마나 긴 시간인지 몰라요. 1년을 통으로 놓고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1년은 참으로 깁니다. 1년밖에 안 남았는데 1년밖에 안 남았어요. 어떻게 해요? 하는 학생들은 한 번도 이 1년이라는 이 통으로 된 시간을 정말 잘게 쪼개서 정말 열심히 살아본 경험이 별로 없었던 학생인 겁니다. 적어도 올해 남은 1년만은, 앞으로의 1년만은 정말 통으로 보고 이렇게 봤을 때 정말 값지게 풍성하게 보냈다는 느낌을 1년 뒤에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의 잔소리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국회에 대해서 두 번째 하는 시간입니다. 국회는 정말 할 말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도 정말 바삐 가야 됩니다. 국회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참 저희가 국회를 생각하면 저런 모습들 많이 떠오르죠. 그리고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불신이 막 쌓여가고 그렇습니다. 뭐 한두 번 본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국회는요, 정말 다양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다양한 일들을 수행을 합니다. 우리 오늘 그 얘기를 하면서 국회의 진정한 모습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네, 짠. 오늘 이번 시간은요, 여러분 몇 강이냐면 22강입니다. 국회의 권한과 입법 과정 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쭉 이어서 국회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 복습 좀 해보고 그리고 마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국회 딱 들어가면서 국회의 지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암기하시거나 그러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 구성 이야기하면서 선생님 목이 잠기네요. 왜 그러지? 상임위원회, 교섭단체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단원제, 양원제 하는 의회 구성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원제는 하나의 회의체로, 양원제는 두 개의 회의체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단원제가 신속하다면 양원제는 아주 신중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등등등의 장단점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고요. 절대로 이런 내용들이 단 하나의 문제로 출제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하고 다음 단계 가면서 실력을 쌓아가면 돼요. 오늘 이번 시간에는요. 124페이지 여러분 봅시다. 124페이지 보면 진짜 중요한 회의의 원칙이 나옵니다. 회의의 원칙과 국회의원의 특권을 마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 권한에 대한 이야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이 되겠네요. 3번이 되겠습니다. 국회의 회의. 선생님이 오늘 글씨를 진짜 왜 잠기죠? 글씨를 정말 잘 쓰기로 결심을 하고 왔습니다. 첫 번째 국회의 회의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볼게요. 네. 우리 이런 말을 씁니다. 회기라는 말을 써요. 회기라는 말을 씁니다. 앞으로 이런 말이 나와요. 회기라는 말은 정말 어려운 말 아니고요. 거기 딱 보세요. 국회가 활동하는 기간.
국회가 활동하는 기간을 회기라고 해요. 지금 현재는요, 국회가 1년 내내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정기 국회 기간이 있고, 그리고 그때그때 사안이 생길 때마다 임시국회를 엽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활동하는 그런 기간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교섭단체들이 결정을 같이 하기도 하고 그래요. 자, 국회의 회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선생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정기회 또는 정기국회라고 이야기하는 정기회와 임시회가 있어요. 네. 정기회는 1년에 딱 한 번 열립니다. 언제? 9월 1일 날. 9월 1일 날 1년에 딱 한 번 열려요. 그래서 이 회의 기간은 100일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100일을 넘길 수가 없어요. 네. 지금 정기국회가 아직 안 끝난 것 같죠? 네. 맞나요? 9월, 10월, 11월. 아, 끝났네요. 네. 끝났습니다. 100일을 넘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일을 넘길 수 9월 1일부터. 그러면 정기국회 기간에는, 정기회 기간에는 무슨 일을 하냐면 당연히 국회가 하는 최고의 권한이 입법이잖아요. 법을 만드는 건 정기회를 열어서 혹은 임시회를 열어서도 법을 만드는 건 당연한 거고요. 입법의 권한은 당연한 거고 이 정기회 기간에 특별히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산을 심의하는 것. 예산을 심의하는 것. 그리고 국정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조금 있다가 국회의 권한을 이야기할 때 예산 심의에 대한 이야기, 국정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지금 기억을 해두세요. 정기국회 기간에 시험 문제에서 그래서 그렇게 나요. 뭐냐면 예산 심의를 한다, 국정감사를 한다라는 그런 내용만 나와요. 그러면 아, 정기국회 기간이구나 딱 알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는 거죠. 예산 심의를 하거나 국정감사를 하거나 하면 정기국회 기간이다. 이 내용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임시회의는 대통령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국회 제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가 열립니다. 이 임시회의는 30일을 넘기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예를 들어서가 아니군요. 이거 그 자체군요. 대통령의 요구가 있거나 국회 제적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0일 이하로 운영이 됩니다. 당연히 임시회 기간에도 법을 만드는 활동들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국회가 하는 가장 큰 권한 중에 하나는 임명 동의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뭐 그런 동의안을 처리할 수도 있고 등등등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회의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야기를 했어요. 간단합니다. 네, 정기회, 임시회 100일을 넘길 수 없고요. 예산 심의, 국정 감사한다. 임시회는 대통령의 요구로도 열릴 수 있다. 30일을 넘길 수 없다. 당연히 법에 대한 권한들은 행사하게 됩니다. 자, 국회 회의에서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바로 회의의 원칙이에요. 회의 원칙 4가지를 보도록 할게요. 4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쉬워요. 예, 정족수 원칙. 여러분 이 말이 어렵잖아요. 예, 정족수라는 게 뭐냐면 뭔가를 결정하는데 만족할 만한 숫자의 원칙입니다. 뭔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만족할 만한 숫자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회에서 이렇게 법률안을 만들어내잖아요. 법률안을 만들어내서 이걸 법률안으로 하자라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만족할 만한 숫자는 뭐냐면 제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서 이 출석한 의원들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그것이 법률안이 됩니다. 다시 볼게요. 국회에서 하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는 법을 만드는 거. 법을 만들기로 결정하는데 만족할 만한 숫자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거죠. 제적의원 과반수는 와서 299명 가운데 적어도 150명은 와가지고 그 150명 가운데 과반수는 찬성, 76명은 찬성해야 그것이 바로 법이 된다라는 거죠. 무엇인가 결정하는데 만족할 만한 숫자의 원칙, 정족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다 이렇게 하고요. 특별한 것들 있죠.
특별 의결 정족수.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특별 의결 정족수라고 불러요. 우리가 이제 그 통치기구,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공부하면서 이 특별 의결 정족수가 몇 번 나올 거거든요. 여기 나오는 것만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암기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게요. 대통령의 탄핵소추.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결정하는 데 만족할 만한 숫자는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보세요. 국회에서 회의를 할 때는 뭔가 의결하는 데 만족할 만한 숫자의 원칙, 정족수 원칙을 가지는데 일반적인 건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 그 출석한 의원의 과반수 찬성이라는 점. 이거는 기본. 그리고 특별한 경우, 예를 들면 이렇게 대통령의 탄핵소추는 이 일반 의결 정족수가 적용되지 않고 특별 의결 정족수,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헌법 개정할 때도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이런 식으로 특별 의결 정족수가 몇 개 나옵니다. 그 몇 가지는 여러분 꼭 암기하셔야 돼요. 네, 보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원칙, 회의 공개 원칙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국회의원들이 회의할 때 그 회의 장면을 공개한다라는 원칙이에요. 그것은 바로 공정성과 민주성을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국민의 대표인데 국민이 뽑아줬으니까 국민이 가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의 장면은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언제나 오늘 국회 가서 회의하는 거 한번 볼까? 지금 임시회가 열렸다는데 지금 정기국회 기간이라는데 한번 가서 볼까? 하고 그냥 가면 안 보여줍니다. 어떻게 가서 봐야 되냐면요. 여러분 지역구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국회의원한테 신청을 하셔야 돼요. 되게 번거로운 것 같죠? 하나도 안 번거로워요. 그 전화번호 금방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저 회의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그러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해줍니다. 네, 이렇게 신청 받아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고 있는 그 지역에 국회의원한테 신청하셔서 가는 방법.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이 우리 대표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그건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회의 공개 원칙입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공개를 못하는 사항들도 있긴 하지만 네, 여기까지 두 개 더 남았어요. 이 두 개는 많이들 어려워하죠. 네, 그러나 이번 시간에 완전 확실하게 정리를 하십시오. 두 개 더 할게요. 뭐냐면 회기 계속의 원칙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국회는요, 늘 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국회가 활동하는 기간, 회기가 열리는 기간이 있고 쉬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회의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그 다음에 회의를 하면 그걸 이제 번호를 매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245차 회의, 다음번에 246차 회의 이렇게 번호를 매겨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렇게요. 245차 회의에 많은 법률안 안건이 올라왔다고 해봅시다. 지금도 진짜 많은 안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안건은 부결되고 세모 안건은 오케이 이거 법률안으로 만들자 처리되고 별표 안건은 미처 의결되지 못했습니다. 이거의 셋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부결됐다는 것은 법률안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부결됐다는 얘기는 이거 아니야. 네, 이거 아니야. 했다는 거. 아니라고 결정한 겁니다. 이건 옳지 않다라고 이 법률안은 만들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거예요. 그게 부결이에요. 그럼 끝난 거죠. 처리된 것은 이거 법률안으로 만들자. 법률안으로 만들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물론 그 다음 과정을 가지만 그런데 별표 보세요. 별표는 뭐냐면 의결되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건 부결하고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정말 많은 법률안이 계속 올라옵니다. 근데 회의가 열리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그 올라온 것들을 다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번안, 2번안, 3번안, 4번안 해갖고 여기까지 왔는데 미처 별표안은 의결하지 못한 거예요. 의결하지 못하면 이 법률안을 의결되지 못한 법률안을 폐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휴지통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음 회기에 계속해서 심의한다라는 거죠. 다음 회의 시간에 국회가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회기죠. 다음 회기에 계속해서 심의한다라는 원칙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있다가 입법 권한을 배우시겠지만 법을 제출하고 상임위원회를 거치고 그 다음에 회의 가고 등등 이렇게 일련의 긴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간이 없거나 어떤 이유로 또는 논의가 잘 안 돼가지고 합의가 안 이루어지거나 부결 또는 처리라는 결정이 안 나고 막 공방만 오고 가다가 그냥 끝나버렸어요. 회의 시간이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버려버리면 그대로 휴지통에 버려버리면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음 회의 시간에 계속해서 심의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회기 계속의 원칙이에요. 여러분, 이 회기 계속의 원칙을 둔 이유는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입니다.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네, 더 볼게요. 이제 더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일사부재의 원칙이에요. 여러분, 이걸 해석해 볼게요.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다시 제자예요. 다시 논의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이에요.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입니다. 방금 그렸던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245차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동그라미 안, 세모 안, 별표 안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자 보세요. 얘는 뭐 됐냐면 부결됐고요. 얘는 처리됐고요. 얘는 아직 의결하지 못했어요. 그냥 막 공방이 오가거나 아니면 아예 꺼내서 얘기도 못 해봤어요. 너무 할 게 많으니까. 그럼 자 보세요. 이거 이미 부결이죠. 아니라고 결정난 사항이에요. 아니다, 옳지 않다라고 결정난 사항입니다.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이 동일한 회기 기간 중에 동일한 회기 중에 다시 논의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입니다. 잘 봐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거 부결됐어요. 아니라고 하고 이미 결정 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 거 얼른 처리했어요. 그 다음에 논의하지 못한 정말 많은 안건들이 막 줄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결된 걸 가져다가 아니야, 옳지 않아 라고 결정된 걸 가져다가 이 동일한 회의 시간에 또 얘기하자. 아, 왜 부결이야?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또 얘기해보자.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거 처리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이미 아니다라고 부결이 됐으면 다시 논의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입니다. 어디 중에? 같은 회의 시간에는. 이것도 다 뭐다? 효율성을 위해서입니다. 국회 운영의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서예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네. 이렇게 일사부재의 원칙을 두는 이유는 이게 부결됐다라는 얘기는 다수가 싫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다수가 이건 옳지 않아, 아니야 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결된 걸 가지고 그걸 주장했던 소수가 계속 다시 얘기해보자 하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목적은요. 소수파의 의사 진행 방해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소수파가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이것을 유식한 말로 뭐라 그러냐면 필리버스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사부재의 원칙을 둔 목적은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회의의 원칙 4가지 봤어요. 중요하고도 어렵습니다. 정족수 원칙에서는 여러분 특별 의결 정족수를 앞으로 나오는 대로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회기 계속의 원칙과 일사부재의 원칙을 혼용하거든요. 근데 둘 간의 목적은 모두 다 효율성을 추구하는 데 있지만 내용은 달라요. 지금 보시고 다 기억을 꼭 반드시 해두셔야 합니다. 네, 오늘 필기 잘하려고 그랬는데 또 잘 안 되네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 124페이지 그 마지막에 보면 국회의원의 특권이 있어요.
그 얘기를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국회의원의 특권 두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면책특권이에요. 여러분 이거 딱 읽으면 오죠? 책임을 면해주는 특권이에요. 책임을 면해주는 특권. 책임을 묻지 않는 특권. 어떨 때 책임을 묻지 않냐면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일하면서 행한 발언 또는 표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원칙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원칙.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어느 한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네,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국회의원들이 어떤 명단을 발표했냐면요. 떡값 검사 명단. 진짜 떡값일까요? 아니죠. 이 국회의원이 검사들 가운데 일부가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 그 뇌물을 받은 검사 명단을 발표하겠다. 발표를 했어요. 검사들 완전 화나죠. 해당 기업들 나는 준 적 없는데 저 국회의원이 우리를 검사를 기업의 명예를 훼손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이 국회의원 처벌받았을까요? 안 받았어요. 지금 말한 대로 국회에서 행한 직무상의 발언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법원에서. 그래서 법원에서 이 떡값 검사 명단을 발표한 것은 국회에서 행한 직무상의 발언이기 때문에 책임이 면제된다. 그래서 면책특권, 그래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자, 이렇게 면책특권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사례 얘기하니까 딱 오죠? 뭐예요?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국회의원 너는 국민의 대표니까 겁먹지 말고 자주성을 가지고 활동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면책특권이 주어진 거죠. 아주 좋은 의도예요. 좋은 의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악용되기도 합니다. 뭐냐면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이 있으니까 무조건 막 발언을 하는 거예요. 예. 아니 나 명예훼손 안 걸리는데 뭐 이렇게. 그렇게 악용되는 사례들도 있지만 아무튼 이 제도가 주어진 이유는 목적은 국회의원의 자주성 있는 활동을 위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 볼게요. 불체포특권입니다. 여러분, 체포를 하는 주체가 누군가요? 경찰이 와서 체포하나? 예. 그런데 그 체포를 명하는 것은 검찰입니다. 검찰은 어디냐면 여러분 행정부예요. 네, 행정부. 그러니까 체포의 주체는 행정부입니다. 국회의원에게 불체포특권을 주는 이유는 행정부로부터의 그런 구속에서 벗어나서 이것도 역시 자주성 있게 활동하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고 너 체포 안 할 테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국민의 대표로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해라 라고 해서 불체포특권을 준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진짜 현장에서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잡혀가는 그런 경우가 아니면 현행범이 아니라면 회기 중에 뭐라 그랬죠? 아까 국회가 활동하는 기간이라 그랬죠? 국회가 활동하는 기간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습니다. 이거 대단한 특권이에요. 구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동의해줘야만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있어요. 그래서 검찰이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싶으면 동의해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체포 동의안을 냅니다. 그러면 국회의원들 절대로 내 친구들이니까. 그럴 때는 여당 야당 진짜 많이 싸워도 아까처럼 싸워도 이럴 때는 안 싸우나 봐요. 그래서 17대 국회에서 17대인가요? 18대인가요? 체포 동의안이 15번이나 올라왔는데 한 번도 동의해 준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국회의원은 회의 기간 중에 국회가 활동하는 기간 중에 동의 안 해주면 절대로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또 만약에 회기 전이 뭐죠 이거? 회의가 국회가 활동하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되었다면 국회가 요구로 석방될 수 있습니다. 와. 네. 여러분 이 모든 제도를 두는 이유는 국회의원이 자주적으로 활동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불체포 특권 역시도 이런 말을 해요. 방탄국회다라고. 예, 잘못한 국회의원들을 방패막이 해주는
그런 국회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일부러 체포 안 되게 임시국회를 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회기 중이 되니까 그럼 못 잡아가니까 일부러 임시국회를 열기도 해요. 그런 걸 방탄국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무튼 우리는 기억하시면 되죠.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이 자주적으로 활동하고 국민의 대표로서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때때로 이게 잘못 쓰여지고 있기도 하다. 문제점들도 나타나고 있다.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지금 124페이지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의 특권만 했는데 사실은 국회의원의 의무도 있어요. 정말 국익을 위해서 노력할 의무, 청렴할 의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이런 특권만 활용하지 마시고 그런 의무도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더더더 존경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청렴의 의무, 국가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자세, 그런 들을 가진다면 우리가 국회를 생각할 때 아까 늘 싸우는 장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버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127페이지로 갑니다, 여러분. 127페이지 가면 국회의 권한과 입법 과정입니다. 굉장히 너무너무 아주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국회를 보통 막 다투는 여야가 이권을 두고 막 다투는 것처럼 그들의 이해관계를 두고 다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국회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법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만들어지는지 이 법을 만드는 것 외에도 국회는 어떤 권한들을 행사하는지 그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화면을 딱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국회의 권한 네 가지를 크게 말씀드리고 중요한 것 하나하나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국회의 권한,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이다. 그건 당연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 별표고요. 입법에 관한 이야기는 지금 나와서 또 따로 설명을 할 거예요. 국회의 권한 첫 번째, 입법에 관한 권한입니다. 두 번째, 재정에 관한 권한이 있어요. 재정에 관한 권한. 네, 국민의 대표기관이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쓰는지 감시해야지, 당연히. 네, 다음 세 번째 볼게요. 나라 정치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대표를 왜 뽑았어요? 나라 정치 잘하는지 감시하라고 뽑은 거죠. 이 권한이 있고 국가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이 있습니다. 국가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 네 가지부터 크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네 가지 크게. 입법, 재정, 국정감시 통제, 견제, 그리고 국가기관 구성권입니다. 이건 조금 이따 또 다시 볼 거예요. 앞을 좀 넘겨주시겠어요? 다시 앞으로 갈게요. 예. 입법에 관한 권한 여러분 보세요. 입법에 관한 권한 크게 세 가지 있습니다. 하나 뭐냐면 헌법 개정, 발의 및 의결권, 헌법 개정에 관한 권한, 그리고 법률안 제정 개정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약 체결 비준에 관한 동의권 이 세 가지는 모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가운데서 학생들이 어떤 학생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법률안 제정 개정권이 있는데 헌법 제정권은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헌법은 대한민국이 생길 때 생겼고요. 그 뒤로 계속 개정, 고쳐지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 개정에 대한 권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헌법 제정이 아니라. 되셨죠? 그러면 우리 법률안 제정 및 개정권부터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디 보시면 되냐면 127페이지 표입니다. 127페이지 표 그리고 다음 쫙 넘겨서 128페이지 표까지는 여러분 이번 수능에도 나왔었고 다음 수능에도 안 나온다는 보장 없고 정말 매번 중요하고 얘는 시험에 나온다는 생각으로 지금부터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국회의 입법 권한, 입법 과정. 크게 볼게요. 1. 국회의 입법 과정. 선생님이 지금부터 이렇게 쓰듯이 여러분도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법률안을 만드는 건 누구? 국회가. 그래서 국회의원이 법률안 만들자고 국회의원이 법률안 만듭시다 라고 국회의원이 제안할 수 있고 또 하나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의원 내각제정 요소로서 정부에서도 이 법률안 만듭시다 라고 제안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한테 가요? 누구한테? 네, 국회의장한테. 먼저 쭉 써볼게요. 국회의장한테 갑니다.
그럼 국회의장이 어디다가 내냐면 상임위원회에다가 보내고요. 그 다음에 본회의로 갑니다. 그 다음에 본회의로 가죠. 본회의 국회 구성할 때 공부했죠?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최고의결기구입니다. 최고의결. 여기서 다 결정해요. 그리고 정부로 보내집니다. 정부 이송 또는 대통령에게. 그리고 법이 공포가 되죠. 자, 여러분 이 과정이 어렵다라고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우리 반입니다. 우리 반에서 어떤 법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 반에서 만들어지건 여기서 말한 법은 아니겠지만 어떤 규칙, 법을 만든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 반의 구성원, 이 법 어때? 우리 반의 구성원 또는 정부, 담임선생님이 이 법 만드는 거 어떠니? 하고 반장한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국회의장은 반장, 국회의원은 우리 반 학생들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봅시다. 우리 반 35명인데 35명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이번 만드는 거 어때? 라고 반장한테 이야기를 하면 반장이 34명 가만히 있는데 쟤 한 명이 와서 왜 저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국회의원 한 명이 법률안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몇 명? 10인 이상입니다. 10인 이상. 10인 이상이 이거 만들자라고 했을 때 적어도 우리 반에서 몇 명 이상은 이거 만들자라고 얘기했을 때 법안 만들어야죠. 당연하죠. 또는 담임선생님이 만들자. 이거 해보자. 그건 당연히 되죠. 그래서 반장한테 갑니다. 그럼 반장이 어떻게 하냐면 매번 이렇게 뭐 만들자, 규칙 만들자라고 올라올 때마다 얘들아 다 모여 우리 반 회의하자. 이렇게 하면 애들이 또 귀찮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효율적이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뭐 만든 겁니까, 여러분? 상임위원회 만든 거죠. 학급 부서 만든 겁니다. 총무부, 미화부 뭐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총무부 쪽 규칙이다. 그러면 총무부 애들 모여봐봐. 니네가 한번 이거 만들면 좋을지 니네가 한번 결정해봐.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얘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이건 법으로 만들 필요 없겠는데? 그러면 2단계에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규칙으로 만들면 좋겠다. 그러면 뭐예요? 본회의, 우리 반 전체 학급회의 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좋아 라고 하면 담임선생님한테 말하는 거죠. 그럼 담임선생님이 그래 이제부터 이게 법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 우리 반에서 어떤 규칙이나 법을 만든다 라고 한다면 우리 반 애들 몇 명 이상의 요구 또는 우리 담임선생님의 요구가 있을 때 반장한테 얘기해서 반장이 학급 부서 불러가지고 먼저 토의하게 한 다음에 전체 학급회의 열고 다시 선생님한테 보고하면 되는 거죠. 그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쭉 이해하셔야 돼요. 쭉. 그런데 자 보겠습니다. 혼자 내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국회의원 몇 명 이상, 10인 이상 또는 정부도 낼 수 있습니다. 법을 만드는 건 국회가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정부도 할 수 있네요. 뭐지? 의원 내각제정 요소입니다. 의원 내각제에서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인데 이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원 내각제정 요소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장한테 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얘기를 진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법을 만드는 과정.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파워블로거 뭔지 아시죠?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큰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파워블로거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음식 맛있다, 또는 어떤 식당의 음식이 되게 좋다, 또는 어떤 책이 좋다, 어떤 상품이 좋다라고 한다면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한 파워블로거가 업체에서 돈을 받고 이 상품 되게 좋네, 이 음식 진짜 맛있네 라고 하면서 자기 블로그에다가 막 글을 올린 거예요. 자기가 느낀 것처럼. 그래서 이 사람이 생긴 이득이 무려 8억 원, 1년 동안 8억 원을 챙겼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뒤에서 돈을 받고 그렇게 했구나라는 게 걸렸는데 낸 과태료는 불과 500만 원. 진짜 할만하죠. 1년에 8억 벌고 막 써서 8억 벌고 500만 원 내면 진짜 할만하죠. 이게 이제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느끼고 그게 여론으로 형성되고 국회 또는 정부가 그걸 느꼈습니다. 오늘날 전자상거래가 이렇게 활발한데 인터넷에서 뭘 사고 하는 이런 영향력이 커졌는데 이대로 놔두면 소비자의 권리가 악화되겠구나. 소비자를 보호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합니다. 여러분 가서 찾아보면 진짜 많이 제출했어요. 국회의원도 정부도 제출했습니다. 반장한테, 국회의장한테. 그럼 국회의장이 상임위원회로 보내요.
상임위원회로 보내서 그 사안은 정무위원회인가 거기에 가서 이제 토의가 됐습니다. 실제로 2011년 11월 10일인가요? 20일인가? 그때 여기 통과했습니다. 여기 통과했어요. 아, 그래, 그 법 만들만 한데? 라고 통과했습니다. 그럼 바로 이제 본회의로 가야 되죠. 그런데 잘 보세요. 국회의원들은 이 법의 필요성이 있다. 국민을 위해서 이 법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제기를 하긴 하지만 그게 진짜 법이면 법답게 만드는 그런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체계 자구검사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구. 자구가 글자와 억구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 전자상거래상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는데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그런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문서가 왔다라고 해봅시다. 근데 우리가 법전을 펴보면 그렇게 안 써있죠.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권리 보호에 관한 법 1조 1항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막 되게 법률적인 용어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토의된 내용을 법률적인 그런 용어로 바꾸는 과정을 요 가운데서 거칩니다. 어디서 하냐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합니다. 법을 법답게 만드는 과정이죠. 요 과정이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본회의에 가서 여러분 뭔가를 결정하기 위해 만족할 만한 숫자의 원칙, 의결, 정족수죠. 정족수. 예. 이 법이 의결되기 위해서는 일반 의결 정족수 몇 명이었습니까? 제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만들어져서 정부로 보내지는 겁니다. 되셨나요, 여러분? 그래서 2단계까지 왔어요. 전자상거래법상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모여서 좋아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그런 못된 행위를 하는 블로거들에 대해서 500만 원의 과태료가 아니라 아예 블로그 폐쇄 또는 뭐 벌금 더 세게 뭐 이런 조항들이 들어가겠죠. 네, 그래서 정부로 보내져서 공포가 됩니다. 되시죠,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 보세요. 정부로 보냈는데 이 대통령은요. 국회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거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죠? 여기까지 왔으면 공포해야 되는데 공포 안 하겠어. 이거 아니야. 국민의 대표가 다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이거 아니야. 이게 뭡니까, 여러분?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제의 특징이죠. 대통령제에서는 의회를, 국회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생각하기에 이거 정말 실현 가능성이 없는 법 또는 헌법에 어긋나는 법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서 다시 반장, 이건 아닌 것 같아. 국회의장 다시 돌려보내요. 이게 거부권 행사입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률안에 대해서는 과정을 다시 거쳐서 재의결을 하게 되는데 재의결을 할 때는 뭘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그때 제적 과반수가 출석해서 출석 과반수가 찬성한다라고 정부한테 보여줬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찬성한다는 걸 보여주겠어. 빨리 공포해. 이거죠. 그래서 재의결은 제적 과반수가 출석한 국회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좋아라고 찬성한다면 정부로 보내지고요. 이때는 거부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나왔어요. 회의원 지금 나왔습니다. 뭐예요? 대부분의 사항에서는 이렇게 일반 의결 정족수를 하지만 이렇게 재의결되어야 하는 특별한 상황에 있어서는 특별한 의결 정족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암기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거부권이 행사되어 왔을 때 재의결할 때는 더 많은 숫자 이렇게 특별 의결 정족수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 더 볼게요. 국회의장이 상임위원회가 본회의로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국회의장이 상임위원회 빼뜨리고 여기로 바로 국회의장의 권한으로서 직권상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이걸 직접상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거쳐야 되는데 여기 빠뜨리고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네. 이거는 굉장히 국회가 상황이 여야 간의 대립이 심각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었습니다. 미디어법. 그리고 여러분이 최근에 관심을 가지고 봤더라면 아셨던 한미 FTA.
FTA 조약批准동의. 이런 것들이 바로 상임위원회에 거치지 않고 직권 상정되었습니다. 자, 이건 어떤 일이냐면 미디어법이나 한미 FTA 조약批准동의에 관련해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상임위원회 여야 이 어떤 상임위원회에서 모이겠죠. 그렇죠? 거기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여야 의원들이 몇 명씩 있는데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즉 부결된 것도 아니고 처리된 것도 아니고 의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여기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까지 못 가고 여기 계속. 심지어는 상임위원회가 열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아, 안 가겠어. 막 여야가 이렇게 대립해서. 그런 경우에 대립해서 여기 안 열리는 경우에 국회의장의 권한으로 여기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보나마나 대립이 극에 달할 때죠. 그렇죠. 그래서 직권상정은 바람직한 경우는 아닙니다. 정상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이렇게 대립이 극에 달했을 때 어쨌든 여기에서 합의를 보고 여기에 가야지만 이렇게 정상적인 상황으로 이렇게 갈 텐데 여기서 안 됐기 때문에 너네 빼고 이렇게 붙이기 때문에 여기 가기 때문에 여야 대립이 극에 달하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장 스스로도 이 직권상정에 총대를 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장 스스로도 이 직권상정 제도에 대한 보완과 수정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상임위원회를 빼고 이렇게 가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랬더니 제가 이걸 얘기했더니 학생들이 그럼 상임위원회 왜 있어요? 이렇게 맨날 가면 되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여기서 얘기를 해서 여기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얘기가 잘 안 되고 공전되고 여기 계속 머물러 있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렇게 되고 여야 대립이 크게 달하고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봤습니다. 예, 시간이 진짜 잘 가네요. 큰일 났네. 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디냐면 다음입니다. 헌법 개정 과정 볼게요. 헌법 개정 과정은 보다 더 간단합니다. 네, 두 번째 헌법 개정입니다. 개정. 이건 간단해요, 여러분. 법을 만드는 주체는 국회다라는 상식을 명심하시고 헌법은 법 위에 있는 거죠. 그 헌법은 국민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국민이 만드는 겁니다. 국민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헌법 개정 과정에는 국민이 들어간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누군가 헌법을 개정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누군가 제안을 해요. 그러면 자, 이걸 명심하라고 했어요. 법률은 국회가 만들지만 그 법률 위에 있는 헌법은 국민이 만드는 거라고. 그러니까 국민에게 공고해야 됩니다. 공고. 국민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국회에서 대표기관이 먼저 의결하고 그리고 국민 투표를 거치고 그리고 공포하게 됩니다. 대통령이 공포하게 되죠. 자, 보겠습니다. 보시면요. 헌법을 개정하는 주체는 국민이다라는 사실로부터 국민에게 공고하고 국민 투표를 거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이 제안은 누가 하냐면요. 헌법 고치자라는 제안은 대통령이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국회의원, 국회재적의원, 과반수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 헌법을 개정하자라고 제안을 하면 국민에게 알려야 돼요. 며칠 동안? 20일 이상 국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개정하는 주체인 국민이 개정해야 되는 주체인 국민이 개정해야 되는 주체? 이상하네요. 예, 국민이 만드는 그 헌법을 개정하자라고 이렇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국민 여러분, 해갖고 국민한테 알리는 기간이 있어야 돼요. 20일 이상. 이 관계를 두는 이유는, 이 과정을 두는 이유는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합의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과정을 둡니다. 대통령이 공고해요. 널리. 이렇게 개정하자입니다. 라고. 그럼 국회에서 의결합니다. 예. 결정하는 데 만족할 만한 숫자의 원칙, 정족수 원칙이 여기서 작용하죠. 그런데 이거는 헌법을 개정하는 정말 법률을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과정이에요. 따라서 이 단계에서의 정족수는 특별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서 제적 3분의 2 이상. 오케이 찬성을 하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국민이 투표합니다.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가 참여해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우리나라 만 19살 이상이죠. 과반수가 참석해서
과반수가 참여한 사람의 과반수가 찬성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헌법으로 확정이 됩니다. 예. 그러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할 수 없어요. 그대로 공포가 됩니다. 자, 여기 여러분 교재를 한번 보세요. 교재를 보면 실제로 우리나라 헌법 개정은 언제 있었냐면 1987년에 있었습니다. 87년에 개정이 있은 이후로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 동안에는 한 번도 헌법 개정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헌법 개정 국민투표하러 간다라는 엄마, 아빠 말씀 못 들어봤을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여기 사례를 보면서 한번 이해하세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1987년 9월 18일 날 국회의원 264명이 과반수 이상이죠. 9차 헌법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 전까지 우리나라 대통령은 체육관에서 뽑았어요. 간접선거했어요. 근데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자라고 그렇게 바꾸자라고 제안한 거예요. 헌법에 바꾸자라고. 그래서 공고를 했습니다. 20일 이상. 1987년 9월 21일 대통령이 공고합니다. 공고의 주체는 누구?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국민에게 알립니다. 되셨죠? 그래서 1987년 10월 12일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을 표결해서 254명이 찬성, 땅땅땅 이제 국민투표로 넘어갑니다. 자, 보세요. 1987년 10월 27일 국민 78.2%가 참가한 사람의 94.5%가 찬성하여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 대통령을 2012년에도 우리 손으로 뽑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아, 얼마나 이게 가슴 벅찬 일이에요, 여러분. 난 왜 이렇게 벅차지? 그 다음에 보세요. 그래서 대통령이 공포를 했습니다. 10월 29일 날 공포를 했고요. 네, 확정이 됐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네, 여기까지 해서 헌법 개정 그리고 입법 과정까지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산 심의 절차 과정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세 번째입니다. 네. 지금 입법하고 여러분 그 다음에 입법과 헌법 개정 과정은 여러분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사례를 이야기한 이유는 단순한 게 하지 말라고요. 네, 진짜로. 그래서 세 번째, 예산 심의 절차를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보시면요, 그 행정부는 예를 들면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이런 데는 누구 돈을 가지고 1년 동안 사업을 하는 거죠? 우리 돈이죠, 우리 돈. 세금을 가지고 1년 동안 돈을 쓰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돈을 어디 낭비는 없는지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다 돈 쓰려고 그래? 국민의 대표 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예산 심의 절차를 거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길 보세요. 일단은 누가 제출하냐면 정부가 제출해요. 정부가 이런 데 돈을 쓰려고 해요. 이번에 고속도로 건설하는데 얼마? 이번에 저소득층에 뭐 하는데 얼마? 이번에 공항 새로 짓는데 얼마? 이번에 뭐 하는데 얼마? 이렇게 쓰려고 해요. 라고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합니다. 어디다가 여러분? 국회의장한테요. 반장한테 해야죠. 국회 반장한테. 그러면 정부는 와서 뭐 하냐면 시정연설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국회의원들 앞에 와서 직접 얘기하는데 이런 데 돈 쓰려고 하고요.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고요. 이런 복지 제도를 하려고 합니다. 직접 와서 얘기를 해요. 그럼 보세요. 각 상임위원회가 법률안 만드는 과정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회의장, 상임위원회. 여기 예산 단계니까 정부가 와서 말을 하는 단계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예비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생님이 특별위원회 하나 있다 그랬죠? 2개 있는데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여기서 종합적인 심사를 합니다. 하고요. 여기 아래다 내리겠습니다. 국회 의결 그리고 정부로 보내집니다. 이런 단계를 거칩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부가 이러이러한 돈을 쓰겠습니다라고 써서 국회의장한테 제출하면 그리고 정부가 와서 이렇게 연설을 해요. 어떤 의도로 연설을 하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다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제가 교육과학기술부 일원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에 저기 강원도 어디, 충청도 어디, 어디에다가 어떤 학교들을 개교하고 어떤 교육사업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연설을 여기서 했습니다. 그럼 먼저 어디서?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먼저 이런 데 돈 써도 되는 거야? 이렇게 먼저 예비심사를 한다고요. 또는 국방부에서 무슨 무기를 사는데 돈을 쓰겠습니다. 라고 하면 국방위원회에서 이런 데 돈 낭비 없는 거야? 이렇게 예비심사를 한다고요. 그러면 그 전체 예산을 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국회의 의결을 거쳐요. 국회가 의결을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의결할 때 어떻게 했죠? 제적, 과반수, 출석. 이거 몇 번 쓰네요. 그 다음에 출석, 과반수가 찬성하는 그런 형태. 뭐죠? 일반 의결 정족수. 그래서 확정이 되면 정부로 보내집니다. 근데 자, 여러분 보세요. 자, 물어볼게요. 여기서도 국회의장이 이거 건너뛰고 여기로 바로 이렇게 보낼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거는 직권상정 안 돼요. 반드시 이 과정 거쳐서 여기 와야 됩니다. 또 하나 물어볼게요. 정부가 여기 와서 100억 쓰겠습니다. 100억 쓰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100억은 늘 이렇게 심사를 거쳐서 100억! 하고 처음에 제출한 그대로 늘 해줘야 될까? 수정해도 될까? 수정해도 됩니다. 100억 쓴다라고 했는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거치고 종합심사 거치면서 무슨 100억이나 써? 50억이면 되겠구만. 이렇게 해서 삭감할 수도 있어요. 즉, 애초에 정부가 낸 안에 대해서 수정해서 의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의하는 거죠. 그대로 해서 그대로 해! 할 거면 이 과정이 왜 필요해요? 그래서 수정할 수 있다라는 사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여러분, 정부가 내년 예산 이렇게 쓸래요 라고 제출하는 건 언제 제출하냐면요. 내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기라고 쓰려고 했어요. 개시 100일 전, 아니 90일 전이네요. 90일 전. 여러분, 회계년도는 뭐냐면 1월 1일이에요. 매년 1월 1일부터 가계부 쓰잖아요. 그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 1월 1일이 되기 90일 전에 다시 말하면 2011년 10월 2일쯤 가서 정부가 내년도에 이렇게 돈 쓸래요 하고 여기다 낸다고요. 그럼 열심히 토의해가지고 국회는 언제까지 의결해 주냐면 내년도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 의결해줘요. 12월 2일 정도가 됩니다. 12월 2일 정도까지 의결해 줍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내년도에 또 이렇게 쓰는 거죠. 네, 이건 흡사. 아빠가 돈 쓴다고 제출을 하면 엄마가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 이렇게 해주는 거랑 똑같습니다. 네, 어렵지 않죠? 네, 여기까지 봤습니다, 여러분. 할 말이 되게 많네요. 내일 행정부 할 때 좀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행정부도 2시간이니까 선생님 다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하는 이유가 그냥 여러분이 여기 배우면서 통치기구에 선생님이 고민이 많아요. 걱정이 많고. 학생들이 여기서 많이 포기를 한다고 하길래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을 배우고 있는지 막 알려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욕심이. 다음 시간에 여기까지 완벽하게 공부해가지고 오세요. 국회의 남은 권한들 보고 그리고 행정부로 얼른 넘어갈 테니까. 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